돌아오는 길에 옷갑에 들렀다. 나와 여러 비장은 침대를 나란히 하고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다. 누군가 먼저 북경 인심에 대해 말을 꺼냈다. 옛날엔 북경의 인심이 넉넉해서 통역관들에게 만냥이나 되는 돈도 선뜻 빌려주곤 했는데 지금 저 중국인들은 우리를 속이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 그 잘못은 우리 편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했다. 그 속사정은 다음과 같다. 30년 전 일이다. 한 통역관이 빈손으로 북경에 들어갔다. 돌아갈 때가 되자 자기가 머물렀던 집의 주인을 향해 하염없이 울어댔다. 주인이 이상하게 여겨 사연을 물어보자 그가 말했다. 압록강을 건널 적에 남의 은을 몰래 맡아 가져오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제 목까지 관청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빈털터리로 돌아가봤자 살 길이 막막합니다. 차라리 돌아가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러고는 칼을 뽑아 짐짓 자살하려는 신용을 했다. 주인이 깜짝 놀라 황급히 그를 끌어안고는 칼을 빼앗으며 물었다. 빼앗긴 은이 얼마나 되시오? 3,000냥요시다. 주인은 살살 달래었다. 대장부가 몸이 없어지는 것이 걱정이지 어찌 은이 없는 것을 근심하겠소. 이제 죽어 돌아가지 못한다면 가엾은 처자식은 장차 어찌할 것이오. 내 당신에게 만냥을 빌려주리다. 앞으로 5년 동안 돈을 불리면 다시금 만냥을 벌 수 있을게요. 그때 본전만 내게 갚으시오. 통역관은 그 만냥을 얻어서는 큰 장사를 해 마침내 많은 돈을 벌어 돌아왔다. 당시 이 속사정을 아는 이가 없어 사람마다 그의 재주를 신통하게 여겼다. 5년 만에 그는 드디어 갑부가 되었다. 그러자 자신이 몸담고 있던 사역원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 없애버리고 다시는 북경에 가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흘러 북경에 들어가는 친한 친구에게 넌지시 부탁했다. 북경에서 만약 암흑의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마 내 안부를 물어볼 게야. 그러면 우리 가족이 역병에 걸려 전부 죽었다고 말해주게. 친구는 너무나 황당한 거짓말인지라 잠옷 난감한 기색을 보였다. 통역관은 계속 꼬드겼다. 만약 내가 말한 대로 하고 돌아오면 자네에게 반드시 100냥을 줌세. 친구가 북경에 들어가자 과연 통역관이 말한 그 주인을 만나게 되었다. 주인이 통역관의 안부를 묻자 친구는 부탁받은 그대로 말했다. 주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눈물이 비오듯 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쩌자고 그 착한 사람의 집에 재앙을 내려 이같이 참혹하게 만드셨을꼬. 그러더니 선뜻 100냥을 내주며 말했다. 그 처와 자식까지 다 죽었다니 장사 지내줄 사람도 없었을게요. 그대가 본국으로 돌아가거든 나를 위해 50냥으로는 재물을 마련하여 장사를 지내고 나머지 50냥으로는 재를 올려 명복을 빌어주기 바라오. 친구는 그야말로 아연실색했지만 이미 거짓말을 한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이 100냥을 받아 돌아왔다. 그랬더니 통역관의 집안은 정말로 역병에 걸려 전부 죽어버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 친구는 크게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덜컥 겁도 났다. 받은 100냥으로 주인을 위해 재를 올리고는 내 무슨 낯으로 그 주인을 다시 보겠는가 하는 생각에 죽을 때까지 다신 북경길에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엔 누군가 지사 신분인 이추에 대해 말했다. 그는 근래 유명한 통역관인데 평소 한 번도 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고 한다. 북경을 들락거린 지 40여 년간
손에 은전을 쥐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청렴한 선비의 품격이 있다고 한다. 다음엔 당성군 홍순원의 이야기도 나왔다. 그는 명나라 신종이 황제 자리에 있을 때 유명한 통역관이었다. 그가 한 번은 북경에 가서 한 기생집에 놀러 가게 되었다. 기생들은 미모에 따라 스스로 자기 값을 정해놓고 있었다. 그 중에는 자그마치 1000냥짜리가 있었다. 홍순원은 호기심이 생겨 1000냥을 내고 하룻밤 자기를 청했다. 그 기생은 16살이었는데 과연 미모가 남달리 빼어났다. 살포시 방 안으로 들어온 기생은 홍순원을 마주하더니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다. 소녀가 터무니없이 높은 값을 요구한 까닭은 세상 남자들이 참으로 하나같이 구두쇠라 1000냥이나 되는 돈을 선뜻 내놓으려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간 욕됨을 면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루 이틀 넘기면 우선은 집주인에게 눈가림을 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천하의 의로운 기백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 제 몸값을 갚아주고 첩으로 삼아주길 바랬던 것입니다. 소녀가 기생집에 들어온 지 닷새가 되었으나 감히 1000냥을 내고 저를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다행히 천하의 의로운 기백을 갖춘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께서는 외국인인지라 법적으로 저를 데려갈 수 없고 이 몸도 한번 더럽혀주면 다시는 씻을 수가 없겠지요. 홍순원은 기생을 애처롭게 여겨 기생집으로 들어오게 된 사연을 물었다. 소녀는 남경 호부씨랑 아무개의 딸이옵니다. 아버님께서 죄에 연루되어 재산을 몰수당하고 뒷돈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몸을 기생집에 팔아 죽게 되실 아버님의 목숨을 대신한 것입니다. 홍순원은 깜짝 놀랐다. 내 실로 그런 줄 몰랐구나. 지금 당장 그대를 풀어주겠다. 몸값이 얼마인가? 2000냥이옵니다. 홍순원은 즉석에서 그 돈을 갚아주었다. 이윽고 서로 작별하게 되었다. 소녀는 은혜 입은 아버지라 부르며 수도 없이 절하고는 떠나갔다. 그 뒤 홍순원은 이 일을 염두에 두지 않아 다 잊어버렸다. 얼마 뒤 홍순원은 다시 중국에 가게 되었다. 가는 도중 사람들이 자꾸 홍순원은 오지 않나요? 라고 물어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북경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다. 길 옆에 성대하게 장막을 쳐놓고는 홍순원을 맞는 자가 있었다. 병부상서 석대감께서 영접하는 것이라 했다. 석대감 댁에 이르자 석대감이 달려나오더니 넙죽 절을 하는 것이었다. 은혜로운 장인이시지요. 따님이 장인을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더니 손을 꼭 잡고 안방으로 안내하였다. 그의 부인이 곱게 화장을 하고 뜰 아래에서 공손히 절을 하였다. 홍순원은 황송하고 당황스러워 어찌할 줄을 몰랐다. 석대감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장인께서는 벌써 따님을 잊으셨습니까? 그제야 홍순원은 석대감의 부인이 기생집에서 빼내준 소녀임을 깨달았다. 소녀는 기생집에서 나와 곧바로 석성의 후처가 되었다. 얼마 뒤 석성은 귀하게 되어 병부상서 자리에 올라 석대감이 되었다. 소녀는 하인을 여럿 거느리는 신분이 되었으나 매일 밤낮으로 손수 비단을 짜서 보은이란 2글자를 수놓았다고 한다. 홍순원이 귀국할 때 석대감은 보은단 외에도 비단과 금은 등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선물하여 전송하였다. 임진왜란 때 군대를 맡고 있던 석대감이 조선에 지원군을 보내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던 것도 그가 본래 조선 사람을 의롭게 보았기 때문이라 한다. 또 누군가 말을 꺼냈다.
우리나라 장사꾼들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가게 주인은 정세태였다고 한다. 그는 원래 북경의 갑부였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나서 집안 살림이 망해버리는 통에 다시는 일으켜 세울 수조차 없게 되었다. 정세태에게는 겨우 손자가 하나 있었다. 남자 가운데서도 워낙 외모가 빼어나 어릴 때 광대판에 팔려갔다. 정세태가 살아있을 때 집의 회계를 맡아보던 임시성을 가진 사람이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그가 하루는 광대판에서 한 예쁘장한 소년이 재주 부린 것을 보고는 마음이 끌려 누구인지 물어보았다. 그가 정세태의 손자임을 알고는 서로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다. 곧장 몸값 1,000냥을 지불하고 빼내어 함께 집으로 왔다. 그는 집안 사람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었다. 잘 대해드려라. 이분은 우리 집의 옛 주인이시다. 광대였다고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소년이 어른이 되자 임씨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어 살림을 차려주었다. 정세태의 손자는 몸이 통통하고 살결이 희며 얼굴이 수려했다. 그러나 아무 하는 일도 없이 다만 북경의 성 안에서 연날리기만 하면서 빈둥거린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 옛날엔 물품을 매매할 때 포장을 열어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북경에서 포장해준 그대로 가지고 돌아와 장부와 대조해보면 조금의 차이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 번은 잘못된 일이 있었다. 흰 털모자를 포장해서 보내주었는데 돌아와 풀어보니 흰 털모자가 아니라 그냥 흰 모자였다. 미리 열어보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해야 했다. 그런데 때마침 정춘년에 2번이나 왕실의 초상이 나는 바람에 오히려 갑절 장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우연한 행운이고 이 또한 중국 인심이 옛날과 같지 않다는 증거일 뿐이었다. 요즘엔 우리나라 장사꾼들이 물품을 모두 직접 포장하지 중국 가게에 맡긴 채 포장해서 보내오도록 하지 않는다고 한다. 누군가 또 다음과 같은 말을 꺼냈다. 변승업이란 자가 병이 들자 그때까지 자기가 벌어들인 돈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졌다. 그리하여 모든 회계장부를 모아보았더니 합계가 은 50만 냥이었다. 그 아들이 말했다. 이 많은 돈을 내주고 받는 일이 번거롭기도 하려니와 오래되면 장차 축날 것이니 지금 당장 걷어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변승업이 버럭 역정을 냈다. 이 돈은 모두 서울 안만 가구의 생명줄이다. 어찌 하루아침에 그 생명줄을 끊어버려 매정히 돌려받는단 말이냐. 변승업이 늙자 자손들을 모아놓고 조용히 타일렀다. 내가 섬겼던 조정의 대감들 가운데 나라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고 자기 집 살림처럼 뒤흔든 사람이 많았지만 3대까지 내려간 경우가 드물었다. 지금 나라에서 재물을 늘리는 사람들이 우리 집의 거래를 표준으로 삼는다고 한다. 우리 집이 또한 나라 권력인 셈이니 재물을 헐어버리지 않는다면 장차 화가 미칠 것이다. 그 자손들이 번창하였지만 모두 가난했던 것은 변승업이 늙어서 재산을 많이 헐어버렸기 때문이라 한다. 나도 윤영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윤영이 말하기를 변승업의 재물에는 그럴 만한 유래가 있다고 했다. 변씨 집안이 나라에서 최고 부자였다가 변승업 대에 와서 조금 줄어들긴 했으나 바야흐로 그 재산을 처음 일으킬 때는 운수가 없었다고 할 순 없단다. 특히 허생과 얽힌 사건을 들어보면 기이한 일을 한 것이다. 허생이란 자는 분명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세상에 이 일을 아는 이가 없을 것이라 했다. 윤영이 들려준 허생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허생은 묵적동에 살았다. 남산 밑에 곧장 닿으면 우물 위에 늙은 은행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살인문이 열려 있는데 두억한 남짓한 초가집은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해 그의 아내가 삭바느질을 하여 근근히 입에 풀칠을 했다. 하루는 그 아내가 하도 배가 고파 훌쩍거리며 푸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도 보지 않으면서 글을 읽어 무얼 한단 말이에요?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글이 서투르다오. 그럼 공장 노릇이라도 해야죠. 공장은 본시 배운 게 없으니 어떻게 하겠소? 그럼 장사가 있지 않나요? 장사는 가진 미천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소? 아내는 버럭 화를 내며 바가지를 긁었다. 밤낮으로 글만 읽더니 고작 어떻게 하겠소만 배웠소? 기술자 일도 못하겠다, 장사도 못하겠다. 그러면 도둑질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오? 허생은 책을 덮고 일어났다. 아깝도다. 내가 애초에 10년 동안 글 읽기를 작정했는데 이제 고작 7년이건만. 하고는 휙 집을 나가버렸다. 그러나 거리엔 아는 사람이 없어 곧장 종로 내거리로 가 아무 사람이나 붙들고 물었다. 서울에서 누가 제일 부자요? 변시성을 가진 사람이라 말해주는 이가 있어 허생은 곧바로 그 집을 찾아갔다. 그러고는 공손히 예의를 갖추는가 싶더니 다짜고짜 말했다. 내가 집이 가난하긴 하나 조금 시험할 것이 있으니 내게 만냥을 구워주시오. 그러지요. 변씨는 단번에 허락하여 그 자리에서 만냥을 선뜻 내주었다. 허생은 끝끝내 감사하단 인사도 않고 가버렸다. 변씨의 자식과 손님들이 허생을 보니 영락없는 거짓골이었다. 허리띠 실은 벼 이삭 뽑히듯 다 빠졌고 신발 굽은 짜그라졌다. 갓은 주저앉고 도포는 떼국물이 흘렀으며 코에선 멀건 콧물이 줄줄 흘렀다. 허생이 가고 나자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다. 어르신, 저 사람을 아시나요? 모르지.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만냥이나 되는 돈을 그냥 내던져준단 말입니까? 성과 이름도 묻지 않고요. 도대체 어쩌시려고요? 변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이건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부탁을 하는 사람은 을에 자신을 크게 떠벌려 먼저 자신에게 신의가 있음을 자랑하려고 하지. 그러나 얼굴빛은 비굴하고 말은 중언부언하며 많아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저 사람은 옷과 신발은 비록 남루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엔 압도하는 빛이 있더구나. 얼굴엔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이 당당한 것으로 보아 분명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무언가 해보겠다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닐 것이기에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준다면 모르겠지만 기왕 만냥을 줄 바엔 성과 이름은 물어 무엇하겠느냐. 허생은 만냥을 얻자 다시 집에 들르지 않고 곧장 안성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와 충청도가 만나는 지점이자 삼남의 길목이다. 거기서 자리를 잡고는 대추와 밤감이며 배, 석류와 귤, 유자 따위 과일을 2배 값을 쳐서 모조리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사들이자 그 뒤로 온 나라에서 잔치를 하거나 제사를 지낼 수가 없게 되었다. 얼마 안 가 허생에게 2배 값을 받았던 장사꾼들이 도리어 10배 값을 내고 과일을 되사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냥으로 나라를 흔들 수 있다니 허약한 경제 사정을 알겠구나. 허생은 다시 칼, 호미, 배와 솜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로 건너갔다. 거기서 말총을 모조리 사들이며 말했다. 몇 해 안 가 백성들이 머리를 묶어 상투를 틀지 못할 것이다. 말총은 망건을 만드는 재료였다. 얼마 안 가 과연 망건값이 10배로 뛰었다.
어느 날 허생은 늙은 사공을 만나 물었다. 영감님, 바다 너머에 혹시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있나요? 있습니다. 언젠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곧장 사흘 밤낮을 흘러가 어떤 빈섬에 닿은 적이 있죠. 아마 사문과 장기의 중간쯤 될 것입니다. 꽃과 나무는 만발하고 과일이며 오이가 저절로 익었습니다. 노루와 사슴은 무리지어 논일고 물고기는 사람을 보고도 놀라 숨지 않았지요. 허생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 영감님이 저를 데려다 준다면 평생 부귀를 누리도록 해드리죠. 늙은 사공이 승낙하자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쪽을 향해 그 섬에 도착했다. 허생은 섬의 높은 둔덕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곤 서글픈 기색으로 말했다. 땅이 천리도 못 되니 대체 무엇을 해본단 말인가? 그래도 땅이 기름지고 샘물이 많나니 다만 늙은 부자 노릇은 할 수 있겠군. 사공이 의아한 듯 물었다. 섬이 텅 비어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누구랑 산단 말입니까? 덕을 갖춘 자에겐 사람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덕이 없는 것이 걱정이지 어찌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겠습니까? 이때 변산 지방에는 수천 명의 도둑대가 들끓고 있었다. 각 지방 관아에서는 군사를 풀어 도둑을 잡으려고 했지만 도무지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도둑들도 겁을 먹고 감히 나와 재물을 훔치거나 빼앗을 생각을 못했다. 그러다 보니 배를 줄여 굶어 죽을 판이었다. 허생은 도둑대가 숨어있는 굴로 찾아가 우두머리와 협상했다. 천 사람이 천냥을 빼앗아와 나누면 한 사람당 얼마씩 돌아가오? 한 사람당 한 냥이요. 당신들은 아내가 있소? 없소. 논밭은 있소. 도둑들은 어이없어 웃었다. 땅이 있고 마누라가 있다면 뭐가 답답해서 도둑이 되었겠소?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어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면서 살지 않소? 그렇게 살면 도둑놈이란 말도 듣지 않고 집에서는 부부의 즐거움을 누리며 나가서는 쫓겨 잡힐 염려도 없이 잘 먹고 잘 입는 풍요로움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왜 바라지 않겠소? 단지 돈이 없어 못할 뿐이지. 허생은 빙긋 웃으며 말했다.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이 없다고 걱정한단 말이오. 내가 당신들을 위해 마련해 주겠소. 내일 바닷가로 나오면 붉은 깃발을 단 배가 있을 것이오. 돈을 실은 배이니 당신들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허생은 도둑들과 약속하고는 떠나갔다. 도둑들은 모두 허생을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도둑들이 그래도 혹시나 하여 다음날 바닷가로 나가보니 허생이 30만 냥을 배에 싣고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나자빠질 정도로 놀라며 한 줄로 늘어서서 허생에게 넙죽 절했다. 오직 대장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허생이 말했다. 그저 힘 닿는 대로 지고 가거라. 도둑들은 다투어 돈이 든 짐을 등에 졌으나 한 사람이 기껏 100냥밖에 짊어지지 못했다. 너희가 100냥을 짊어지기에도 힘이 달리니 무슨 도둑질을 하겠느냐? 이제 너희는 평범한 백성으로 살고자 해도 이름이 도둑의 장부에 올라있으니 돌아갈 수도 없다. 내가 여기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 각자 100냥을 가지고 가서 마누라 한 명과 소 한 필씩을 구해오너라. 허생의 말에 도둑들은 예! 하고는 모두 흩어졌다. 그동안 허생은 2천여 명이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준비해놓고 기다렸다. 이윽고 도둑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돌아왔다. 허생은 그들을 모두 싣고 빈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둑들을 싣고 가버리자 나라 안에는 근심거리가 없어졌다.
허생과 도둑들은 섬에 들어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를 엮어 울타리를 세웠다. 땅의 기운이 튼실하여 온갖 곡식이 잘 자랐다. 묵은 밭, 새밭 할 것 없이 한 줄기에 9 이삭이 여물었다. 3년 먹을 식량을 저장해놓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에 가져가서 팔았다. 장기는 일본에 속한 곳인데 집이 30만 채나 된다. 마침 큰 흉년이 들어서 이 곡식으로 도와주고 100만 냥을 얻었다. 허생은 숨을 깊이 내쉬었다. 이제야 내 무언가 자그마한 시험을 해보았구나. 그러고는 섬에 남녀 2천여 명을 모아놓고 명령을 내렸다. 내가 처음에 너희와 이 섬에 들어올 때는 먼저 너희를 부유하게 만든 다음 따로 글자를 만들고 의관도 새로 정하려 하였다. 그러나 땅이 좁고 덕이 부족하여 난 이제 이곳을 떠나련다. 자식을 낳거든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잡도록 가르치고 먹을 때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게 해라. 이어 배 한 척만 남기고 나머지는 몽땅 불사르고는 말했다. 가는 사람이 없으면 오는 사람도 없을 게야. 또 은 50만 냥을 바닷속에 던지면서 말했다. 바다가 마르면 갖는 사람이 있겠지. 100만 냥은 나라에서도 다 쓰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 무엇을 쓰랴. 이어 그를 아는 자들을 모두 함께 배에 태워 데리고 나왔다. 이 섬에 화를 없애야 해. 글은 모든 재앙의 씨앗이야.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거나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은이 10만 냥이나 남았다. 이 돈은 변씨에게 갚아야겠다. 허생은 변씨를 찾아갔다. 저를 기억하겠습니까? 변씨는 허생을 보자 깜짝 놀랐다. 당신 얼굴빛이 전보다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구려. 혹여 만냥을 잃어버린 건 아니오. 허생은 껄껄 웃었다. 재물을 가지고 얼굴빛을 윤나게 하는 것은 당신들 일이라오. 만냥이 어찌 진리인 돌을 살찌게 만들겠소. 그러고는 선뜻 10만 냥을 변씨 앞에 내놓았다. 내가 하루아침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글읽기를 마치지 못하고 당신에게 만냥을 꾸게 되어 부끄러울 따름이요. 변씨는 크게 놀라며 일어나 절을 하고는 사양했다. 원금의 10분의 1만 이자로 받겠습니다. 허생은 버럭 화를 냈다. 당신은 어찌 나를 장사치로 보시오? 하고 소매를 뿌리치고는 가버렸다. 변씨는 슬쩍 허생의 뒤를 따라갔다. 몰래 살펴보니 허생은 남산 아래로 내려가 조그만 초가집으로 들어갔다. 한 노파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기에 변씨가 말을 걸었다. 저 작은 집은 누구 집인가요? 허생원 댁이라오. 가난한 살림에 글 읽기만 좋아하더니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지 벌써 5년이 넘었다오. 부인만 혼자 사는데 그가 집 떠난 날을 제삿날로 삼고 있다더만. 그제야 변씨는 비로소 그의 성이 허씨라는 것을 알고 한숨 지으며 돌아갔다. 다음 날 변씨는 받은 돈을 전부 가지고 와 돌려주려 했다. 그러나 허생은 받지 않았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100만 냥을 다 버리고 10만 냥을 받겠소. 전 그렇다면 이제부터 당신의 도움을 얻어 생활할 테니 당신은 가끔 식구대로 먹을 것 입을 것이나 떨어지지 않게 보내주시오. 죽을 때까지 그리 해주면 만족하리다. 무엇 때문에 재물로 마음을 괴롭히겠소. 변씨는 온갖 방법으로 허생을 달래보았으나 끝내 어쩔 수가 없었다. 변씨는 이때부터 허생의 살림살이를 살펴 양식이 떨어질만 하면 직접 찾아가 보태주었다.
허생은 기쁜 마음으로 받았으나 혹 변씨가 더 많이 가지고 오면 탐탁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어째서 내게 재앙을 보낸단 말이오? 그러나 변씨가 술을 가져오면 허생은 아주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서로 취하도록 술잔을 주고받았다. 몇 해를 지내는 사이 두 사람의 정은 날로 돈독해졌다. 한 번은 변씨가 넌지시 물었다. 5년 동안 어떻게 100만 냥을 벌 수 있었소? 그걸 알기는 어렵지 않소. 조선은 배가 외국과 통하지 않고 수레가 국내에선 사방으로 다니질 못해 모든 물품이 한바닥에 나서 한바닥에서 소비된다오. 무릇 천냥은 작은 돈인지라 한 가지 물품을 전부 살 순 없소. 그러나 그 돈을 쪼개어 열로 나누면 100냥이 되고 좋게 10가지 물품을 골고루 살 수 있죠. 물품의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가 쉬우므로 한 물품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다른 9가지 물품을 잘 펼치면 재미를 볼 수 있어. 이것은 보통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평범한 장사 방법이라오. 하지만 10,000냥이면 한 가지 물품을 전부 사들일 수가 있단 말이오. 수레에 실린 것이면 수레째로, 배에 실린 것이면 배에 있는 것을 전부, 마을에 있는 것이면 마을 전체 것을, 촘촘한 그물코로 끌어모으듯 모든 물건을 통째로 사들일 수 있어. 육지에서 나는 물품 10,000가지 중에 몰래 하나만 통째로 사든가, 물에서 나는 10,000가지 중에 슬그머니 하나만 독점하든가, 의원들이 쓰는 10,000가지 약재 중에 남몰래 한 가지를 통째로 사둔다면 그 한 가지 물품이 자취를 감추어 모든 장사꾼이 안절부절 못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그 물품값은 한없이 치솟게 되지요. 하지만 이는 백성을 해치는 방법입니다. 뒷날 나라를 맡은 자가 이와 같은 방법을 쓴다면 틀림없이 나라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변씨가 계속 물었다. 처음에 그대는 어떻게 내가 선뜻 10,000냥을 줄 것을 알고 나를 찾아와 청했는지요? 꼭 당신이 아니더라도 10,000냥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오. 내 생각으로는 내 재주로 100,000냥을 모을 수 있다고 여기나 운수는 하늘에 달린 것이니 난들 어떻게 알 수 있었겠소. 그러니 나를 쓴 그대는 복이 있는 사람이오. 분명 그대에게 더욱 큰 부자가 되라는 하늘의 운수였으니 어찌 주지 않을 수 있었겠소. 이미 10,000냥을 빌린 다음에는 빌려준 그대의 복에 기대어 일을 했던 까닭에 일마다 성공했던 것이오. 만약 내가 스스로 장만한 돈으로 했다면 실패했을지도 모를 일이오. 변씨는 또 물었다. 바야흐로 지금 사대부들은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에 당했던 치욕을 씻으려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뜻있는 선비가 팔뚝을 걷어붙이고 지혜를 쏟아낼 때입니다. 당신은 그런 훌륭한 재주를 갖고 어째서 세상을 피해 괴롭게 파묻혀 지낸단 말입니까? 예로부터 파묻혀 지낸 사람이 어찌 한둘이겠소. 졸수제 조성기 같은 분은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뛰어난 인물이었건만 늙어 죽을 때까지 너덜너덜한 누더기를 입고 살았소. 반개 유형원은 전쟁이 나면 군대 식량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재능이 있었지만 바다 구석에서 세월을 보내다 죽었소. 오늘날 정치를 맡은 자들은 좁은 그릇임을 잘 알 것이오. 나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오. 내가 번 돈은 청나라 실권자의 머리를 살 수도 있을 정도요. 그러나 그 돈을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돌아온 것은 마땅히 옳은 일을 위해 쓸 데가 없었기 때문이라오. 변씨는 후유하고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돌아갔다. 변씨는 본디 정승인 이완과 친분이 있었다. 당시 이완은 어영대장으로 있었는데 한 번은 변씨에게 일반 백성 가운데 쓸만한 재주가 있어 함께 큰일을 도모할 인물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변씨는 허생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 대장은 깜짝 놀랐다. 기하군. 정말 그런 인물이 있을까? 이름은 뭐라 하던가?
소인은 3년 동안을 함께 지냈지만 여태 그 이름을 모릅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보통 내기가 아닐 걸세. 자네와 같이 가보겠네. 밤이 되자 이 대장은 수행하는 병졸들을 모두 물리치고 변씨와 함께 걸어서 허생을 찾아갔다. 변씨는 이 대장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는 혼자 먼저 들어갔다. 변씨는 허생을 만나 이 대장이 찾아온 사연을 전부 말했다. 허생은 들은 척도 않고는 말했다. 당신이 자고 온 술병이나 끌러 함께 즐겁게 마십시다. 변씨는 이 대장을 밖에 오래 세워두는 것이 마음쓰여 여러 번 귀띔을 했지만 허생은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이윽고 밤이 깊었다. 그제야 허생이 말했다. 손님을 부릅시다. 이 대장이 들어왔으나 허생은 가만히 앉은 채 일어서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둘 바를 몰랐다. 그러고는 이내 나라에서 인재를 구하는 의도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허생은 손을 휘휘 내저었다. 밤은 짧은데 말이 장황하니 듣기에 너무 지루하오. 당신은 지금 무슨 벼슬을 하고 있소? 대장이오. 그렇다면 당신은 나라에서 신임받는 신하로군. 내 마땅히 와룡 선생인 제갈량 같은 일을 추천할 테니 그대는 임금께 아뢰어 삼고초려를 하게 할 수 있겠소.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어렵습니다. 두 번째 계책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두 번째라는 말은 모르오. 이 대장이 고집스레 자꾸 묻자 허생은 말을 이었다. 명나라 장병들이 임진왜란 때 조선에 지원을 하여 도움을 준 적이 있다고 말하자. 그 자손들이 명나라가 망한 뒤에 조선 땅으로 많이 망명해와 호라비 신세로 이리저리 떠들고 있소. 그대가 조정에 요청하여 임금의 친족되는 종실의 딸들을 그들에게 고루시 집 보내고 훈구, 외척, 권세 있는 귀족들의 집을 빼앗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할 수 있겠소.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을 꺼냈다.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소?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그대가 할 수 있겠소?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무릇 천하의 큰 의로움을 외치고자 하면서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친분을 맺지 않은 자가 일찍이 없었소. 남의 나라를 치려고 하면서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서 성공한 자도 없었소. 지금 청나라 만주족이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었지만 중국의 터줏대감으로 살고 있는 한족과는 친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소. 그러나 조선은 다른 나라보다 청나라에 앞장서서 복종하였으므로 만주족은 우리를 친구라 믿고 있소. 이럴 때 옛날 당나라 원나라 때와 같이 조선의 자제들을 중국으로 보내 유학하여 벼슬하게 하고 상인들이 마음대로 중국을 드나드는 것을 막지 말라고 요청하시오. 저들은 우리가 친해지려는 것을 보고 분명 기뻐하며 허락할 것이오. 그리하여 나라 안의 젊은이들을 잘 골라 머리를 깎아 되놈처럼 변발을 시키고 되놈 옷을 입힌 다음에 선비는 가서 과거에 응시하고 장사꾼은 멀리 중국 강남 땅으로 가 장사하면서 저들의 실정을 엿보고 그 땅의 호걸들과 사귀게 하시오. 그리하면 장차 천하를 도모하고 나라의 부끄러움이었던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게 될 것이오. 그 뒤에 명나라 왕의 후예인 주씨를 찾다 구하지 못한다면 천하의 여러 제후와 상의하여 적당한 사람을 새 임금으로 추천하시오. 그러면 우리나라는 잘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되어도 제후국의 지위는 잃지 않을 것이오. 이 대장은 낙심한 표정으로 겨우 입을 떼었다. 사대부들이 모두 예절과 법도를 조심스레 지키고 있는데 누가 머리 깎아 되놈처럼 변발을 하고
오랑캐 옷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허생은 버럭 화를 내며 꾸짖었다. 이른바 사대부란 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오랑캐 땅에서 태어났으면서 스스로를 사대부라 하다니 얼마나 한심한 일이오. 위아래 온통 희게만 입고 다니니 이는 상을 당했을 때 입는 옷이오.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상투 묶는 풍습이오. 무엇을 일러 예법이라 한단 말이오. 번호기는 사사로운 원한을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은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고 되넘어 입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이제 명나라를 위해 원수를 갚자면서 한올의 머리카락도 아까워하고, 앞으로 말을 달려 칼 던지기, 창 찌르기, 활 쏘기에 돌팔매질까지 익혀야 할 판에 거추장스러운 그 넓은 소매옷을 바꾸지 않으니 이런 것을 예법이라 한단 말이오. 내가 3가지 방도를 일러주었으나 당신은 한 가지도 실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신임받는 신하라 말하니, 신임받는 신하란 것이 참으로 이렇단 말이오. 당신 같은 자는 목을 베어야 할 것이오. 허생은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 이 대장을 찌르려 하였다. 이 대장은 크게 당황하여 벌떡 일어나 뒷문으로 뛰쳐나가더니 쏜살같이 달아났다. 다음 날 이 대장이 다시 찾아갔으나 허생은 가뭇없이 사라졌고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어떤 사람은 허생이 명나라 백성의 핏줄이라고 한다. 갑신년 뒤로 명나라에서 망명해온 사람이 많이들 와서 살았다. 허생도 혹시 그런 사람이라면 성이 꼭 허씨라는 법은 없다. 세상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판서 조계원이 경상도 감사가 되어 순찰 나갔다가 청송 지방에 이르렀다. 그런데 길 왼쪽에 승려 2사람이 서로 마주배고 누워있는 것이었다. 앞선 하인들이 달려가 비키라고 고함을 질러도 피하지 않고 채찍을 휘둘러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럿이 달려들어 잡아 일으켜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조감사가 당도해 가마를 멈추고는 승려에게 물었다. 어느 절의 중들이냐? 2 승려는 일어나 앉아 한층 뻣뻣한 자세로 눈을 흘기더니 오래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너는 헛된 명성을 좇아 권세의 빌부터 감사 자리를 얻더니 다시 그 모양이냐? 조감사가 승려를 가만히 보니 한 사람은 붉은 얼굴이 둥구스름하고 다른 한 사람은 얼굴이 길쭉했다. 말하는 품이 사뭇 남달라서 조감사는 가마에서 내려 그들에게 말을 붙여보려 했다. 2 승려는 대차게 말했다. 하인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따라오거라. 조감사가 면리를 따라가니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땀은 비오듯 흘렀다. 잠시 쉬어가자고 요청하자 승려는 버럭 꾸짖었다. 네가 평소에 여러 사람과 있을 때는 항상 허풍을 떨며 몸에는 갑옷을 두르고 손에는 창을 잡고 선봉에 서서 명나라를 위해 복수하고 치욕을 씻어야 한다고 떠들지 않았느냐? 그런데 고작 면리를 오는 동안 한 발짝마다 10번 헐떡이고 5걸음에 3번 쉬니 그래서야 어찌 요동과 계주 벌판에서 말을 달릴 수 있단 말이냐? 드디어 한 바위 아래 이르자 승려들은 나무에 기대 집을 만들더니 뗄나무를 쌓아 그 위에 앉거나 누울 수 있게 하였다. 조감사가 목이 말라 물을 달라 하자 승려는 비꼬듯 말했다. 그대야 귀하신 몸이니 응당 배도 고프겠지. 그러더니 누런 좁쌀로 만든 떡을 내놓고 솔가루를 개울물에 타서 주는 것이었다. 조감사가 이 말을 찡그리며 먹지 못하자 승려는 다시 크게 호통을 쳤다. 요동벌은 물이 귀하거늘 목이 마르다면 응당 말 오줌이라도 마셔야 한다. 그러더니 2 승려는 서로 부둥켜 안고 손 어른이시여, 손 어른이시여 하면서 목 놓아 우는 것이었다. 한참을 울더니 다시 조대감에게 물었다.
반란군 5~3개가 운남 땅에서 군대를 일으켜 강소와 절강 지역이 시끄러운 것을 넌 아느냐? 들은 적 없소. 두 승려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너는 감사의 몸으로 천하 이런 큰일이 있는데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한갓 큰 소리만 쳐 벼슬자리를 얻은 것이로구나. 조감사는 의아했다. 스님들은 도대체 누구신지요? 물을 것도 없다. 세상에는 우리를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너는 여기 앉아 잠깐 기다려라. 우리 스승님을 함께 모시고 오겠다. 너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이다. 두 승려는 함께 일어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얼마 뒤 해가 졌건만 두 승려는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조감사는 승려가 오기를 기다렸다. 밤은 깊어 초목은 흔들리고 바람은 윙윙거렸으며 호랑이가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조감사는 하도 무서워 거의 까무러칠 지경이었다. 얼마 뒤 여러 무리가 횃불을 치켜들고 조감사를 찾아왔다. 조감사는 난감한 마음으로 골짜기를 빠져나왔다. 조감사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오래도록 늘 불안하여 마음에 응어리가 맺혔다. 뒷날 조감사는 우암 송시열 선생에게 이 일에 대해 물었다. 선생이 말했다. 그들은 아마 명나라 말기 지휘관 같아 보이오. 언제나 저를 얕잡아보고 너라고 부른 것은 어째서일까요? 그들 스스로 우리나라 승려가 아님을 밝히려는 거요. 뗄나무를 쌓아둔 것은 와신상담, 곧 원수를 갚기 위해 참고 견딘다는 뜻을 보인 거요. 울 때는 으레 손 어른이시여 라고 부르짖었는데 왜일까요? 아마 명나라 지략가인 대학사 손승종을 말하는 것 같소. 손승종이 예전에 산회관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청나라 병사와 싸운 적이 있었소. 두 승려는 아마 손승종의 부하였던 것 같소. 나는 20살 때 봉원사에서 글을 읽었다. 한 손님이 음식을 적게 먹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으면서 신선수를 익히고 있었다. 정오가 되어서야 불현듯 벽에 기대 앉아 잠시 눈을 붙여 낮잠을 자곤 했다. 나이가 꽤 들어 보여 나는 겉으로 공손히 대했다. 그는 가끔 내게 허생 이야기와 설화에 나오는 염시도, 배시황, 완흥군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만 가지 말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와 몇 날 밤을 그치지 않았다. 그 말이 이상 야릇하고 황당하긴 했지만 모두 들을만 하였다. 그때 그는 윤영이라고 자기 이름을 소개하였다. 병자년 겨울의 일이었다. 그 뒤 계사년 봄에 나는 평안도에 놀러갔다. 비류강에 배를 띄워 12봉 아래 닿으니 조그만 암자가 있었는데 윤영이 승려 한 분과 이 암자에 살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뛸 듯이 기뻐하였다. 우리는 서로 그간의 안부를 물었다. 10수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얼굴은 조금도 늙지 않았다. 허생 이야기는 한두 가지 모순되는 상황이 있던데요. 윤영은 즉시 풀이해 주었는데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곧이어 말하길 자네가 전에 한유의 글을 읽었지 하는 것이었다. 또 말했다. 자네가 전에 허생을 위해 전을 쓰겠다 했는데 글이 이미 완성되었는가? 나는 그러지 못했다며 미안해했다. 서로 대화하는 중에 내가 윤노인이라고 불렀더니 노인은 정색을 하고 말았다. 나는 성이 신가이지 윤가가 아니라네. 자네가 잘못한 모양이야. 나는 깜짝 놀라 그 이름을 물었다. 내 이름은 색이라네. 내가 다시 따져 물었다. 어르신이 전에 이름이 윤영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신색이라고 바꾸시는 겁니까?
노인은 버럭 화를 냈다. 자네가 잘못 알고서 나한테 이름을 바꿨다고 덮어씌워? 내가 다시 따지려 하자 노인은 더욱 화를 내어 푸른 눈동자가 번뜩일 정도였다. 나는 비로소 노인이 남다른 뜻을 지닌 선비임을 알게 되었다. 혹 화를 당한 조상의 후손인지 아니면 이단 종교인으로 세상을 피해 자취를 감추며 사는 무리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내가 문을 닫고 나가자 노인은 혀를 찼다. 불쌍하군. 허생의 처는 틀림없이 다시 굶주렸을 게야. 또 광주 신일사에 한 노인이 있었다. 호를 양예비 생원이라 부른다. 나이는 90여 세가 넘었지만 힘은 호랑이를 움켜잡을 만하고 바둑과 장기를 잘 둔다고 했다. 종종 우리나라의 옛일을 말할 때면 바람이 일어나는 듯 말이 거침없단다. 사람들 중에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없었으나 나이와 용모를 들어보니 윤영과 너무나 비슷했다. 나는 한번 만나보고 싶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세상에는 참으로 이름을 감추고 숨어 지내며 세상을 희롱하며 사는 이가 없지 않다. 어찌 허생에게만 의심을 품을 것인가. 서울 평계의 국화 아래서 술을 조금 마신 뒤에 붓을 들어 쓴다. 연암이 적다.